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아들 등 주요 관련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추 장관이 카톡을 통해 보좌관에게 지원 장교의 전화번호를 넘긴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보좌관에게 카톡 보고를 받은 것이 드러나는 등 논란이 일자 야당은 애당초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가족들에게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향한 규탄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은색 정장을 입은 채 이른바 상복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문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경찰이 개천절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강행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해산 명령에 3차례 이상 불응하면 40점, 교통을 방해하면 100점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수돗물에서 일명 뇌먹는 아메바가 검출됐고 이 세균에 감염된 6살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Kids vomit, kids, run a fever. That first head CT that they did on him did show the brain swelling. 감염 사례는 드물지만 치사율이 97%에 달합니다.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3월 9억 원을 넘어선 지 불과 반년 만에 다시 1억 원이 껑충 뛰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오늘 추 장관, 그의 아들, 전직 보좌관 등 의혹이 제기된 사람들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8개월째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을 받다가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만에 모두 기소하지 않겠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추 장관이 보좌관을 통해 아들의 휴가 연장을 알아본 것까지는 밝혀냈지만 부정청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반쪽짜리 수사 결과를 내놨다는 정치적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먼저 박건영 기자가 오늘 수사 결과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무릎 수술을 위해 병가를 나갔다가 재퇴 복귀하지 않은 의혹을 받았던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 지난 1월 고발장 접수 이후 8개월간의 수사 끝에 검찰이 내린 결론은 휴가가 정상 처리됐다는 겁니다. 당시 병가가 한 차례 연장되고 정기 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대장의 사전 승인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이미 정기 휴가 중이어서 군무 이탈, 즉 탈영의 의도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당직 사병이 6월 23일 서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건 오해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보니까 그 복귀 날짜에 23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인도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23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틀 전 휴가가 연장됐는데 부대 내에 전파되지 않아 생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 씨 휴가 연장과 관련한 외압이 없었다며 추 장관과 전 보좌관도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고발장 접수 이후 코로나19와 인사이동으로 수사가 더디게 진행됐을 뿐 고의 지연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 관계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록하지 않은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검찰은 서 씨 진단서 등 일부 서류가 군에 보관되지 않은 건 군에서 확인할 일이라고 떠넘겼습니다. 추 장관은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 공세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추미애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민원을 넣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추 장관 아들이 보좌관이 한 연락을 부모님이 한 걸로 둘러댔다는 겁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에 직접 민원 전화를 했는지였습니다. 지난 2017년 작성된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면담 기록에 부모님이 민원을 넣은 걸로 확인했다고 적혔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과 메인 서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떤 자료 압수하셨어요?
검찰은 이날 민원실 상담 통화 녹음 파일 1,800건 등을 압수해 분석했지만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연락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추 장관도 압수수색 직후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민원을 넣은 바가 없고요.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17년 면담 기록을 작성한 지원반장 이모 상사는 검찰 조사에서 국방부 민원실이라고 밝힌 남성에게서 연락이 왔다면서도 신원은 알지 못하고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 서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보좌관을 언급하는 게 부담스러워 부모님으로 둘러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이모 상사에게 전화 건 게 누군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추 장관 부부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서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보좌관에게 지시를 내린 적이 있느냐고 물을 때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를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보좌관에게 아들 부대 관계자 번호를 알려준 사람은 추 장관이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그동안 추미애 법무장관은 과거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최모 씨를 통해 아들의 휴가 연장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지시했습니까? 장관님이 그 당시에?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를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최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최 씨가 부대 관계자에게 연락할 수 있었던 건 추미애 장관 덕분이었습니다. 아들이 2차 휴가 중이었던 2017년 6월 21일 추 장관은 최 씨에게 지원장교 A대위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줍니다. 최 씨는 이 메시지에 알겠다고 답한 뒤 A대위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보다 일주일 전인 6월 14일에도 최 씨는 아들 건은 처리됐다.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조치했다고 추 장관에게 말했습니다. 다만 추 장관과 최 씨 모두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는 대화가 오간 것이었고 지시를 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 진술을 기초로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뚜렷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처리 상황을 전달받은 행위가 단순 부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수사 결과를 두고 여야 반응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애초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짜맞추기식 수사 결과라며 특검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며 야당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임민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와 보좌관 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정치적인 판단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서 씨 휴가 연장을 위해 추 장관이 부대 관계자의 전화번호를 보좌관에게 전달했고 처리 상황도 전달받은 게 드러났지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건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검찰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8개월간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틈타 갑자기 무혐의 처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권 눈치 보기 불기소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서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로 외압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사필 규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정쟁에만 몰두하며 민생은 뒷전이었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제출된 증거가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16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했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두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의혹을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임희철입니다. 이 검찰의 정해진 수순이었을까요? 아니면 호들갑만 떤 의혹이었던 걸까요? 법조팀 최지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갑자기 발표가 됐어요. 기자들은 오늘 발표할지 알고 있었습니까? 예, 오늘 오전에 제가 직접 수사팀에 문의했을 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정해진 게 없다, 내부 논의 중이다, 이 정도 말을 했었었는데 오늘 오후에 갑자기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최근 한 달간 수사팀이 했었던 압수수색과 또 소환 조사 등을 살펴보면은 앞선 7개월 동안 수사 내용보다 많다는 점에서 뒷북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사팀은 코로나19 확산세와 검찰 내부 인사 등으로 관련 인물 조사가 어려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추미애 장관도 검찰이 조사를 하긴 한 거죠? 맞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팀 대면 조사까지는 아니고요. 대신 서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면 조사에서 추 장관은 크게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우선 당시 보좌관을 통해서 아들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보좌관이 추 장관이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준 것뿐이다. 마지막으로 보좌관에게 아들 휴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추 장관과 보좌관이 나눈 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에요. 이 대화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던데요. 이 대화의 앞뒤 내용을 살펴봐야 구체적인 해석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들 서모 씨 군 휴가를 두고 두 사람 사이에 구체적인 대화가 오간 것은 지금까지는 사실로 보입니다. 특히 2017년 6월 21일, 그러니까 이 추 장관 아들 2차 휴가 중 대화에는 이런 대목도 나오거든요.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 서 씨 부대 지원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건넸는데 이후에 보좌관은 예외적인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 연락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답합니다. 네. 추 장관 아들은 이때까지 2번의 병가로 19일 동안 휴가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개인 휴가를 추가로 더하는 상황이 예외적인 상황일 이럴 것이다라고 보좌관은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었고 추 장관에게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정치권에서 그리고 검찰 서면 조사에서까지 아들 휴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한 것과 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배치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추 장관이 아들 휴가 연장 과정에 일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이게 하나 의혹 더 살펴보죠. 이 검찰이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대위의 진술을 조서에서 누락했다, 이런 의혹이 이제 정치권에서 제기가 되어 왔는데 검찰은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추 장관이 카카오톡으로 보좌관에게 번호를 건넸다라는 A 대위는 사실 지난 6월 달에 첫 번째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 보좌관에게 휴가 연장 관련 전화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내용을 검찰이 조사에서 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죠. 정치권에서는 핵심 진술을 조사에서 고의로 누락시켜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불만도 일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검찰은 이번에도 정확한 답은 피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A 대위가 맥락 없이 이야기했다며 조사에 남기지 않은 것은 내 결정이었다라고 진술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검사와 수사관은 관련 진술을 들은 적조차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조서 누락은 A 대위의 결정이었지만 진술은 들은 적이 없다.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결론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 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이 휴가 명령서 등 핵심 증빙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고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승인 과정에 대해서도 일부 환자가 심의를 거부한 사례가 있다라고 언급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네. 이 수사가 완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최주영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이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방부가 오늘 여당 특위에 총격 사살 당시 대북 감청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그 내용을 정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 보고를 받은 뒤 공무원 이모 씨의 월북이 사실로 확인됐고 대화 내용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북 의사를 확인하고 대화 등의 그런 정황들이 들어 있습니다. 북한 함정하고 우리 안타깝지만 우리 실종자하고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 씨가 북측에 명확하게 월북 의사를 밝혔고 단속전과 간격도 80m가 아니라 대화가 가능한 거리였단 겁니다. 또 한미 정보 자산을 토대로 정밀 분석한 결과라며 내용은 공개할 순 없지만 믿을만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보 자산에 대한 신뢰도를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것은 단지 북한의 주장인 것이죠. 그거를 단순 비교해서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발적 상황에 따른 단속정 정장의 판단이었던 북한 주장보다 상부 지시에 따른 총살이었던 우리 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다만 총살 후 시신을 불태웠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군은 이 씨가 발견되고 처형되기까지 6시간 동안 뭘 했냐는 비판에 대해 뒤늦게 해명했습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처음에 북측이 이 씨를 구조하려는 것으로 알았다며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돼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밤 9시 상부로부터 사살 명령이 떨어지고 총살될 때까지 40분, 이 골든타임 동안 어떤 대응을 했는지는 함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이 이모 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8일째 진행 중이지만 우리 군과 해경은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정과 항공기 등 수색 장비와 인력을 대거 늘렸는데요. 이 북한이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뒷북 수색에 나선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하늘 위에는 헬기가, 바다 위에는 고속 함정이 떠 있습니다. 북한에서 총격을 받아 숨진 이 씨의 시신과 소지품이 NLL 남쪽으로 떠내려올 가능성에 대비해 해군과 해경이 합동 수색을 벌이는 겁니다. 군은 NLL 인근을, 아래쪽 해상은 해경이 맡아 수색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쯤에는 해상에서 구명조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지만 확인 결과 플라스틱 부유물로 파악됐습니다. 수색에 동원되는 인력과 장비는 더 늘었습니다. 이 씨 실종 당일인 21일 함정 22척과 항공기 2척을 동원했는데 어제는 함정이 36척으로 늘었고 오늘은 45척과 항공기 6대를 동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5일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에서 시신이 아닌 이 씨가 타고 온 부유물만 소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감청정보 등을 근거로 발표한 시신 소각을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부인한 건데 정부는 별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수색 인력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북한의 통지문과는 관계없다는 입장입니다. 유류품이라든가 이것도 수색을 또 해야 되고 하니까 판단을 이제 해가지고 늘린 거지 꼭 불태웠다고 그거는 큰 내용은 없습니다. 군과 해경은 숨진 이 씨의 시신과 유류품 등을 찾을 때까지 함정과 헬기를 동원한 수색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육성 메시지를 냈습니다. 정부가 송구하고 유가족에게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만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메시지가 매우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추켜 세웠고 우리 국민을 사살한 북한에 책임을 묻는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피격 사건을 처음으로 대면 보고받은 지 닷새 만에 공식 석상에서 처음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유가족들에게는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첫 육성 메시지에 북한을 규탄하고 책임을 묻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대신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통지문을 통해 사과한 사실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최고 지도자가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고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경고 대신 또다시 평화를 강조하자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총살당한 국민의 희생마저 북한과의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삼는 거냐며 어떻게 해야 우리 국민은 국가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수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청와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지난주 대통령 일정을 보면 23일 오전 8시 30분 첫 대면 보고는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서 이뤄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국회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일도 무산됐습니다. 결의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큽니다. 초상집이 잔치집이다, 오버하고 있다. 국가적인 비극을 놓고 서로 공방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기자입니다.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추후에 본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상임위 등을 통해 질의할 수 있는 만큼 따로 현안 질의 시간을 마련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결의안에 담길 문구와 관련해서도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사실관계 파악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의안 채택이 불발된 후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결의안에 북한 만행에 대한 어떤 지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피격 사건을 두고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사과 하나로 초상집이 잔치집이 됐다며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정장과 검은 마스크에 근조 리본을 단 채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현안 질문 회피하는 정부 여당은 비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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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을 정치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마치 건수 하나 생겼다는 듯이 정쟁을 일삼는 야당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시체말로 오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우리 국민이 피격당한 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대로 못 모으는 국회에서 종전선언과 북한 관광 결의안은 자동 상정됐습니다. 종전선언을 했다면 피격 사건은 없었을 거다. 오늘 민주당에서 나온 발언인데 일주일 전 죽음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도리가 맞나 싶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국회 외통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종전선언과 북한 개별관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국회법에 따라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국회법상 결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50일이 지나면 첫 전체 회의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입니다. 남북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반드시 있고요. 절차대로 이걸 심의하자라는 겁니다. 그 심의의 범위 내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처리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처리하느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이 종전선언을 추진할 적기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번호는 지금일수록 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때 종전선언이 이루어졌다면 오늘 이번에 이 불행한 사태도 저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과 같은 대형 악재에도 평화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야당은 피격 사건 직후 이들 결의안을 상정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의해서 무차별로 생명을 잃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서 개별 관광을 추진하자. 이런 결의안을 국회가 추진한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끓어오르는 국민들의 분노나 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마치 망각하는 듯한 좀 성급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논란 끝에 여야는 두 결의안을 자동 상정한 후 관련 이견을 조정하는 소위원회에서 최대 90일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방역을 이유로 사람들이 모이는 개천절 집회를 불허한 정부가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시위까지 금지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차량 집회는 1000대 이상 모여도 허용을 했는데 개천절 집회 참여 차량은 단 10대도 모일 수 없다며 벌점 100점까지 매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는 깃발을 달고 차들이 줄지어 달립니다. 지난 7월 서울 곳곳에서 1000대가 넘는 차량이 참여한 드라이브스루 집회입니다.
개천절에는 보수단체가 차량 집회를 예고했지만 경찰이 금지했습니다. 차량이 10대 미만이더라도 대규모 집회로 변질돼 공공의 질서를 위협할 경우 9대 이하 차량 시위도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집회의 경우 코로나19 재유행 이전에 열린 데다 전체 차선을 점거하지 않아 일반 교통 방해죄로 처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집회는 감염 위험과 함께 교통체증을 유발한다고 보고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외에 도로교통법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집회 참가 차량이 해산 명령에 3번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면 벌점 100점으로 면허를 정지하는 식입니다. 보수단체는 집회 금지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반발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를 봉쇄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차량 시위를 할 것을 제안하고 법조계에서도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감염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자동차 안에서의 드라이빙 스루를 한다면 사전 금지하는 것은 본질적 침해다. 지난 26일 성남 주민의 차량 집회도 법원이 코로나 확산 우려를 이유로 금지 결정을 내려 개천절 집회의 최종 허가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열왕야한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방송인 김어준 씨, 하차 청원이 올라왔다고요? 네, 김어준 씨는 서울시 산하 TBS 교통방송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25일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이 청원은 오늘 저녁 6시를 기준으로 3만 4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네, 하차를 하라는 이유가 뭔가요? 네, 방송에서 한 일부 발언이 문제가 된다는 건데요. 김어준 씨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군은 이제 방화복 같은 걸 입고 방독면을 쓰고 그 배 주위를 돌면서 의사 확인을 했다. 그 자체로는 일종의 방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해상에서 총사 사격을 하고 그리고 화장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장 단어가 계속 논란이 또 쓴 거죠. 네. 김 씨 발언이 이전에도 논란을 일으킨 것들이 꽤 있지요. 네, 청원인은 김어준 씨가 윤미향 민주당 의원 관련 의혹을 폭로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하고 특정 지역을 비하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기자회견문, 이거 읽어보신 분들이 별로 없겠지만 읽어보면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건 명백해 보입니다. 숫자가 명백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이자 신천지 사태라는 걸. 이 청원인은 또 이 김 씨 방송을 내보내는 방송국이 이 TBS라는 점을 문제 삼았더라고요. 네, TBS는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인데요. 수도권 교통정보 중심의 방송을 하는 게 설립 취지입니다. 한 해 세금 350억 원을 지원받아 운영되는데 김 씨 방송이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2년 전 자료에 따르면요. 서울시는 김어준 씨에게 매주 출연료 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종일 이제 달림은 영창으로 현수막이 화제가 됐어요. 네, 김소연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지역구죠. 대전 유성에서 보시는 것처럼 달림은 영창으로라는 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걸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 보름달이 뜨는 한가위를 맞아 현수막을 건 건데 문 네. 대통령 지지자들이 항의를 한다고요? 네, 지지자들은 문 대통령을 달림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창이 군부대 감옥을 뜻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감옥 가라는 말이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 달림이라는 단어가 언젠가부터 이 정치적 의미가 강해졌는데 네. 저 달림을 영창으로 이 원래는 노래 가사죠? 네, 모차르트의 자장가에 노래 가사를 붙인 건데요. 들으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달림은 영창으로. 여기서 영창은 창문을 의미하는데요. 군부대 감옥을 뜻하는 영창과 동음이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창문이냐 이게 감옥이냐인데 현수막을 건 김소연 위원장은 무슨 의도로 썼다고 합니까? 네, 제가 직접 한번 화상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관리인이 대통령이고 절대로 비판을 해서는 안 되는 최고존엄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따뜻한 추석 인사에 스스로 피해망상을 느끼고 있는 지지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뿐입니다. 따뜻한 추석 인사라고 하는 걸 보니까 본인은 노래의 의미대로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네요. 자, 네. 그런데 이 김 위원장이 한때는 민주당 소속이었다고요? 네, 2년 전 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 시의원에 당선됐지만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공천자금 의혹을 폭로한 뒤 제명됐습니다. 이후 야당으로 당적을 옮겼는데요. 지난 4.15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네, 이 현수막 윗줄에는 참 좋은 글귀가 눈에 띄더라고요. 한가위, 마음만은 따뜻하게.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신천지 교회에 독극물과 편지가 배달됐습니다. 편지에는 신천지가 한 것처럼 참사를 일으키겠다는 내용이 있었다는데 자세한 사건 내용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신천지 대전교회에 배달된 등기 우편물입니다. 봉투 속에는 비밀 편지라고 적힌 종이와 USB 저장 장치, 그리고 비닐백에 넣은 독극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USB 안에 저장된 편지에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14억 4천만 원어치를 지정된 계좌로 보내라며 안 보내면 국민을 상대로 신천지가 한 것처럼 보이게 참사를 저지르겠다는 협박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신천지 측은 즉각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 나흘 만에 50살 남성을 서울에서 붙잡았습니다. 발신인이 신천지 대전교회로 된 이 등기 우편물이 수원 우체국에 접수된 건 지난 15일. 우편물은 수신지인 가평 신천지 연수원으로 배달됐지만 가평 연수원 측은 신천지가 쓰는 우편 봉투가 아니라며 발신자 주소로 반송했습니다. 워낙에 교회에 다 폐쇄 명령이 내려져 있고 전국적으로 교회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찰은 USB 분석 과정에서 발신인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전북 군산우체국에도 내용물이 같은 우편물이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우편물도 같은 사람이 보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날 서울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거예요. 조용한 거죠, 보내는 사람을. 남성은 5년 전에도 분유를 만드는 대기업에 15억여 원을 요구하며 독극물을 제품에 넣겠다고 협박했다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섬입니다. 연립주택에서 50대 엄마와 20대 딸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지 3주 정도 지나 발견돼 사망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연립주택 안에서 50대 엄마와 2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5일. 악취가 심하다며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숨을 거둔 지 3주 정도 됐다는 소견이 나왔지만 부패 상태가 심해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숨진 모녀의 몸에선 타살의 흔적도 극단적 선택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인 불명입니다. 타살과 자살의 가능성은 좀 극히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숨진 엄마는 인근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경제 형편이 크게 어려웠던 것은 아닌 걸로 알려졌습니다. 모녀는 동거하는 다른 가족은 없고 이웃과의 접촉이나 교류도 거의 없었습니다. 함께 있다가 엄마가 먼저 돌연사하자 정신장애가 있는 딸이 아사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찰은 모녀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주변인 조사와 모녀의 질병 기록 확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집에서 라면을 끓이려다 화재 피해를 당한 안타까운 형제 사건 전해드리며 아동복지 사각지대 집중 조명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형제가 자주 사용했던 아동복지 급식 카드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밥 굶지 말라고 주는 카드인데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 심지어 음료수나 라면조차 마음껏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건솔 기자의 현장 카메라 시작합니다. 라면을 끓이려다 중상을 입은 형제. 사고 전 편의점에서 음료를 계산대에 올려놨다
다시 가져다 놓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같은 편의점에 와봤습니다. 이렇게 돈만 내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음료. 하지만 형제가 이용한 아동 급식카드로는 살 수 없었는데요. 구입 제한 품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제는 아동의 건강이에요. 테인 함유 음료나 탄산음료 이런 것들은 또 안 되게 돼 있고 유해 품목이라서 아예 그냥 품목을 지정한 게 아니니까 그게 좀 약간 애매한 거죠. 다른 지역은 어떨까? 아동 급식카드를 이용하는 가족과 함께 편의점에 가봤습니다. 라면을 사려 했지만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지는 조정 안 돼요. 컵라면이 무슨 거고. 회사마다 다 달라야지. 보건복지부 표준 매뉴얼상 급식카드로는 식사류만 살 수 있고 커피, 과자, 주류 등 기호식품은 살 수 없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가 구매 불가 품목을 정하다 보니 지역마다 제각각입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가죠. 밥 없으면 당연히 라면도 끓여 먹어야 되는데. 이런 시리얼 이런 게 안 돼요. 그게 좀 아쉽죠. 우리 아이들은 아침에 입맛 없고 하니까 우유에다 타먹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 마음 다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샌드위치를 사 먹는데 근데 그 집이 뭐 커피도 같이 판다라고 하면 그 집은 안 돼요. 가슴 아팠죠. 선택의 폭이 너무 좋으니까 항상 먹는 것만 먹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복지부도 문제점을 인지해 지난 7월 1일부터는 명확한 구입 제한 품목을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권고사항이라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아동 급식카드를 쓸 수 있는 일반 식당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카드 한 끼당 쓸 수 있는 돈은 6,000원. 메뉴가 이 금액을 넘으면 아동 급식카드 이용 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아동 급식카드요? 안 되죠. 경기 공포시에 있는 상가거리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집 등 음식점은 20군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쓸 수 있는 식당은 서너 군데에 불과합니다. 그중에서도 정해진 금액에 맞춰서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식당은 뒤에 보이는 이 식당이 유일합니다. 일부 식당은 보다 못해 아동급식카드를 가져오면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삼각김밥밖에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컵라면하고. 우리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아이들 주자. 이렇게 된 거죠. 저희도 대접받는 느낌을 저는 주고 싶어요. 자발적으로 모인 가맹점만 전국에 600곳이 넘습니다. 카드 보여주면서 정말 밥 먹어도 돼요? 라고 물어본 애들이 있어요. 들어오지도 못하고 쭈뼛쭈뼛 거려서 눈치를 좀 안 봤으면 진짜 삼촌 이모 집에 온 것처럼 편하게 와서 편하게 밥 먹고 어린 마음 다치지 않고 이렇게 한 끼 식사 든든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아동 급식카드. 본래 취지대로 쓰일 수 있게 좀 더 섬세한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 카메라 권솔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벌써 9개월이 됐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WHO는 여기에 백신이 보급되기 전에 100만 명이 더 숨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추석이 걱정입니다. 특히 가족 간 감염은 외부 감염 위험보다 6배나 높다고 하니까요. 집에서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경기도 군포에서 101살 할아버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3일 자녀 3명, 손주 등과 집에서 가족 모임을 가진 뒤 확진됐고 그 뒤로 일가족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가족 모임 뒤 자녀에게 감염된 80대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이 확진자 5천여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가정 내 접촉자는 11.8%가 확진돼 밖에서 감염될 확률보다 6배나 감염 위험이 높았습니다. 실내에서 1m 이내에서 식사나 아니면은 대화를 하는 등의 굉장히 밀접한 접촉을 장시간 하기 때문에 감염률,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추석 연휴 위험 요인으로 가족 모임을 꼽고 이동 자제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두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50명으로 46일 만에 5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감소세를 보이던 확진자가 5월 황금 연휴나 8월 광복절 연휴를 지나 급증한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인플루엔자, 즉 독감과 코로나19에 동시 감염된 사례도 공식 확인됐습니다. 지난 2월 독감 유행이 끝나기 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3명이 동시 감염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증상이 중증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지만 독감 백신 접종마저 차질을 빚고 있어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추석 유행 막기 위해 차례를 포기하는 가족이 많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비대면 차례가 효도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박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가정집. 추석을 앞두고 정성스럽게 차례상을 차립니다. 준비가 끝나자 자리를 잡고 TV를 켭니다. 같은 시각 서울에 있는 아들 가족은 한복을 곱게 갖춰 입고 부모님께 전화 연결을 시도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희 잘 보이세요? 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잘 보여요? 얘들아,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하니까 애들 감기 안 걸리게 잘 챙겨라. 화면 너머지만 담소를 나누고 손주의 재롱도 보니 노부부의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서준아, 유치원에서 배운 율동 한번 해봐. 어우, 잘하네. 코로나19로 처음으로 지내본 비대면 화상 차례. 낯설지만 서로 시간을 맞춰 동시에 절을 하다 보니 명절 분위기가 제법 납니다. 서준아, 차례 준비 다 됐다. 우리 같이 절하자. 내려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그렇게 해놓고 나도 서운한데 그 화면에 그 손주들의 그 모습을 보고 또 목소리를 들으니까 참 너무나 참 반갑고 기쁘고 참. 직접 못 가는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라도 달랠 수 있어 자식들은 그나마 마음이 놓입니다. 큰 화면을 통해 가지고 시부모님과 같이 이제 차례를 모셔보니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고. 그런 명절 때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우리 아이들 사진도 많이 보여드리고 라이브도 많이 보여드리고. 코로나19 시대에 발맞춰 IT 기술도 빠르게 진화하면서 안전을 지키면서도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비대면 차례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명절마다 쌓이는 추석 선물 상자들, 분리배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난감하다는 분들 많은데요. 제대로 버리는 법, 팩트맨이 알아봤습니다. 추석 선물 받으면 이런 황금색 보자기, 또 부직포로 만든 가방 많이 들어오죠. 보자기나 부직포 가방 재활용 가능할까요? 종이나 비닐 재질처럼 보이지만 둘 다 재활용 안 되는데요.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다음은 상자입니다. 일단 이 비닐 코팅 상자는 재활용이 어려운데요. 종이 상자라도 버릴 때는 포장용 테이프나 송장을 깨끗하게 떼야 합니다. 영수증이나 택배 송장은 종이류 재활용 쓰레기로 버리기 쉬운데요. 혼합 재질이어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됩니다. 냉동식품에 든 아이스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수구로 내용물을 버리면 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 많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아이스팩 속 안에 있는 이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 수지가 들어있는데 분해되지 않아 이 수지를 오염시킬 수 있는데요. 이 냉동실에 얼려서 재사용하거나 통째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요즘은 이 물을 얼린 이 종이 아이스팩도 많죠. 이건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내용물이 100% 물이라면 하수구에 녹은 물을 버리면 되는데요. 포장지 겉은 종이 재질이지만 자세히 보면 안쪽은 코팅제를 덧붙였습니다. 환경부에 확인해보니 코팅된 포장지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길 권고한다고 합니다. 잘 비우고 이물질을 헹구고 또 라벨 등과 분리해 종류별로 섞지 않는다. 이 4가지를 기억하는 게 핵심인데요. 환경부의 내 손 안에 분리배출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 품목별로 버리는 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36일) 앞둔 미국 대선의 가장 큰 분수령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8%포인트 차로 앞서 있는데요. 모레 두 후보가 직접 맞붙는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뒤집기냐 굳히기냐 대선 토론회를 김민지 기자가 미리 짚어봅니다. 세계를 보다 시작합니다.
연신 땀을 닦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닉슨. 젊은 정치인 케네디의 공격에 쩔쩔맵니다. Which point of view and which party do we want to lead the United States? Mr. Nixon, would you like to comment on that statement? I have no comment. 60년 전 첫 선을 보인 미 대선 TV 토론회의 승자는 43살의 최연소 대통령이 된 케네디였습니다. 이때부터 미디어 정치가 시작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지만 예상치 못한 역전극의 유권자들은 희열을 느끼기도 합니다. It's just awfully good that someone with the temperament of Donald Trump is not in charge of the law in our country. Because you'd be in jail. 트럼프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은 뭉개고 This was locker room talk. I'm not proud of it. 상대의 약점은 밀고 늘어졌습니다. You look at Bill Clinton, far worse, minor words, and his was action. 트럼프는 경기 호황을 바탕으로 임기 내내 40%의 지지층을 확보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과 인종차별 시위로 다시 뒤쫓는 신세가 됐습니다. 대선 TV 토론회가 미 동부 시간 기준 밤 9시부터 10시 반까지 진행되는데요. 제가 진행자처럼 미리 예상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코로나19 대처 미흡했다는 것 인정하시나요? On the job itself, we take an A+. We're rounding the corner. With or without a vaccine. 올해 78살이신데 건강에 문제 없으실까요? And thank God I am in good health. 복싱으로 따지면 인파이터 스타일인 트럼프는 거친 입으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f Biden wins, China wins. If Biden wins, the mob wins. I mean, honestly, what the hell did he spend all that money on the plastic surgery if he's going to cover it up with a mask? 백전 노장 바이든은 치고 빠지는 아웃복싱 전략을 통해 상대의 예공을 막아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나오는 실수와 버벅거림이 치명적일 때가 있습니다. It's estimated that 200 million people have died. Probably by the time I finish this talk. All men and women created by go. You know the thing.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색깔론, 그 바이든 후보 같은 자질론을 부각시키면서 압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가. 초조한 듯 시계를 자주 보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정도로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사소한 몸짓까지 주목합니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고 하죠. 비선을 제압할 첫 TV 토론회의 승자는 누가 될지. 세계를 보다 김민지입니다. 별칭부터 섬뜩합니다. 뇌먹는 아메바. 미국 텍사스주 수돗물에서 이 균이 검출돼 재난 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치사율이 97%에 달합니다. 실리콘밸리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살 소년 크리스토퍼는 야구를 좋아하던 건강한 아이였지만 갑자기 열이 나고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코로나19인 줄 알고 검사를 받았는데 네글레리아 파울러리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Kids get sick. It's normal. Kids vomit. Kids, run a fever. That first head CT that they did on him did show the brain swelling. 일명 뇌먹는 아메바에 감염된 소년은 닷새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로 오염된 물에 기생하는 이 균은 수영하는 사람의 코를 통해 뇌에 침투해 뇌세포를 파먹습니다. 두통과 열, 구토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다가 갑자기 뇌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수돗물을 통한 감염이 확인되자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시는 주민 2만 7천 명에겐 수돗물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고 도시엔 재난 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수돗물 공포에 마트에 생수 사재기 인파가 몰리자 시가 직접 나섰습니다. City officials are providing free water for city residents. 미 보건당국에 따르면 과거 뇌먹는 아메바 감염자 145명 가운데 생존자는 단 4명에 불과해 치사율이 97%에 이릅니다. That's anything from hot springs or diving in water or any type of water sport. We just need to make sure that the water is sterile before you use it. 뇌먹는 아메바는 따뜻한 물을 좋아해 기온이 높은 텍사스나 캘리포니아주에선 해마다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따뜻한 물에 들어갈 때는 물이 코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당부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수소 트럭을 만든다는 미국 니콜라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언덕에서 그냥 굴려서 움직였다는 폭로에 이어 이 디자인마저 직접 설계한 게 아니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These trucks will drive 800 million miles with zero emission from beginning to end. 하지만 트럭을 언덕 위에서 굴렸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되며 니콜라는 사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디자인마저 돈 주고 샀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된 겁니다. 니콜라 창업자이자 전 CEO였던 밀턴은 니콜라1 디자인은 7년 전 자신이 직접 설계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Years in secrecy has been very hard. Because I always tell people, to build something that can work and to build an idea and to build a business plan, to build something that actually works is the hardest thing in the world. 하지만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밀턴 전 CEO가 지난 2015년 크로아티아 전기차 디자이너로부터 트럭 설계도를 수천 달러에 샀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식 설계도도 아닌 대학 졸업 프로젝트 수준이었다고 혹평하기도 했습니다. 니콜라 측은 개발 초기 제3자로부터 디자인을 구매하는 건 흔한 일이라며 니콜라1의 모습과도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지만 파문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니콜라는 또 다른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자사 디자인을 표절했다며 20억 달러, 우리 돈 2조 3천억 원짜리 특허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니콜라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때 한 주당 80달러에 육박했지만 현재 19달러로 폭락했고 5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중저가 아파트까지 모두 포함한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900가구가 넘는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매매가는 9억 2천만 원. 올해 초 같은 면적 같은 층 아파트 매매가와 비교하면 반년 만에 1억 5천만 원이 뛰었습니다. 새로 나오는 것들은 10억이 나왔어요. 매물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이제 부르는 게 값이죠. 정부는 최근 부동산 대책에 효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강남 사고의 경우 6주 연속 0.0으로 보합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모습이나 하지만 한 금융기관의 부동산 시세 조사 결과 상승세는 여전했습니다.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0억 312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3월 9억 원대에 진입한 뒤 불과 반년 만에 10억 원을 돌파한 겁니다. 한강 이남 11개구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처음으로 12억 원대를 돌파했고 성북구와 노원구 등 강북 지역 상승폭도 커졌습니다. 특히 성북구의 경우 상승률이 40%에 육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매수 열기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가주택은 대출이나 세금 규제가 상대적으로 절한데다가 30대들이 많이 찾고 있어서 당분간 거래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불안 심리가 매매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서울 전세는 이번 달 처음 월세에 추월당했습니다. 정부의 새 임대차법 시행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조현선 기자입니다. 학군이 좋아 전세 수요가 많은 서울 목동 아파트 단지입니다. 세입자 권리를 강화한 임대차법 영향으로 이 1000가구가 넘는 이 대단지 아파트는 지난 8월 22일 이후 전세 매물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없어요, 물건이. 지금 여기가 이제 학군 수요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라 네. 지금부터 많이 이제 찾는 수요잖아요. 또 2월 달 것도 미리 지금 벌써 다 계약을 해버렸었어. 서울 서초구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도 전세 매물은 한 개인데 월세가 6개입니다. 공급이 부족해 전세값은 한 달새 2억 원이 올랐습니다. 전세가 진짜 없죠. 그나마 나오는 게 반전세나 월세라서. 전세 찾으러 왔다가 뭐 발길 돌리거나 이런 분들도 좀 종종 있으세요? 많아요. 그러니까 나오면 연락 주세요. 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에 따르면 이번 달 19일부터 서울 아파트 월세 물량이 전세를 앞섰습니다.
오늘 기준 서울 아파트 월세 매물은 9,040건으로 전세보다 300건 많습니다.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전부터 이런 반전의 기미가 보였습니다. 6월 중순, 7월 말까지, 즉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전세 매물이 월세 매물보다는 많았습니다. 9월이 넘어서서 전체 포지션이 바뀐 거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반전세나 월세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에 큰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또 이자가 1%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1, 2년 정도 이상은 지속될 것으로 월세 비중이 커지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커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프로야구 롯데 손아섭이 평범한 플라이를 3루타로 내줬습니다. 햇빛 때문에 뜻하지 않게 공과 거리두기를 했는데요. 한 주간 명장면 김태욱 기자입니다. 파올린 타구가 우익수 손아섭 쪽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미 그라운드에 떨어진 공 아직도 찾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아 아직도 햇빛에 가려 행운의 손루타를 내주고 맙니다. 몸에 맞는 볼에 사과를 주고받는 모습도 다양합니다. 대주자로 교체되자 장거리로 주고받는 와이파이 형. 고통을 참아내고 멋짐을 뽐내는 형. 처음엔 화가 났지만 미소 짓는 얼굴에 별일 아니라는 듯 받아주는 쿨한 형까지 보기 좋은 모습이죠. 높이 뜬 번트 타구를 투수 김건국의 슬라이딩에 잡아냅니다. 야구 보면서 이번 시즌에 투수 슬라이딩 캐치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땅볼 타구에 2루로 가던 주자 일진형이 들어줬습니다. 태그아웃은 됐지만 타자를 살려내 힘이 납니다. 바닥에 누워있는 또 다른 선수. 느린 땅볼 타구를 달려들며 줬는데요. 다리가 땅에 걸리며 중심을 잃습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송구하는 집중력을 보입니다. 림을 맞고 높이 튀어나온 볼. 공은 하나인데 4명이 달라붙습니다. 팽팽한 힘자랑 끝에 헤이드볼이 선언됩니다. 보는 사람도 집중하게 만드는 스포츠 명장면은 이번 주도 계속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오늘 강원도 설악산에서 첫 단풍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오늘 설악산 중청대피소에서 바라본 대청봉의 모습인데요. 올해 설악산 첫 단풍은 예년보다는 하루 늦게 시작됐고요. 앞으로 2주 후에는 절정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서 강원 지방기상청에서는 단풍 실황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도 마련됐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늘만큼이나 맑은 하늘입니다. 종일 쾌청한 하늘에 일교차도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고요.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비가 자주 오겠습니다. 연휴 첫날인 수요일 오후에는 중부 지역에,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전국에서 구름 사이로 환한 보름달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 예보 참고하셔서 알찬 연휴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그토록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지만 아들 문제만 나오면 매번 검찰을 찾았습니다. 검찰이 지금 당장 수사를 하세요. 검찰은 무혐의라지만 추 장관의 말이 사실과 일부 달랐던 부분도 새롭게 드러났죠. 보좌관에게 아들 부대장교의 전화번호를 주고 아들 관련 보고도 받습니다. 다른 걸 떠나서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보좌관이 아들 일을 해주는 장면 자체가 국민들은 불편합니다. 따지고 보면 처음부터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알아보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특혜 소지에 대해 사과했었다면, 수사진이 바뀌지 않고 1월부터 제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됐었다면 최근 소모적인 논란은 없었을 겁니다. 추석 연휴 직전에 나온 수사 결과 발표 시점이 찜찜하게 느껴지는 건 저뿐일까요? 수사 결과를 떠나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졌을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